역시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매물 중에 초급 매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역시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초급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양도세를 다 내야 되는데 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 10억이 남으면 뭐 거의 7억 이상을 내야 되는데 그 단지를 집중적으로 관심 단지를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겠다, 이런 포커스를 잡고 관심을 갖는 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좋겠다. 네, 최근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강남권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선 뭐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못했고 몇 개 단지는 제가 좀 확인해보고 했는데 대략 한 10% 정도 물건이 늘어났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좀 여기저기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반가운 얘기가 있어요. 강남 어떤 모 단지는 제가 이제 25년도 1년간 어떤 단지든 강남에 어떤 단지가 됐던 5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20억짜리가 30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50%가 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거의 뭐 한 30% 정도 내려온 매물도 있어요. 그래서 환영을 합니다. 뭐냐면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서 서울 같은 경우 강남, 뭐 강남 3구, 강동구, 그다음에 뭐 마용성, 이 라인들이 그렇게 급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그런 거품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왜냐하면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제거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매수 시점은 사실은 실수요자는 이렇게 되물어야지. 제가 항상 아직까지 집안 사고 뭐 했냐 이렇게, 아직까지는 언제였냐면 25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샀어야 된다. 정확하게 이제 24년 12월 정도에 빨리 사라고 했었는데 늦어도 1분기까지는 사라였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5월까지는 샀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은 있고,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의미 없는 얘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의 기준은 역시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매물 중에 급매물들이 앞에 이제 초자를 달고 나올 거예요. 이 초급 매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초급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양도세를 뭐 다 내야 되는데 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 10억이 남으면 뭐 거의 뭐 7억 이상을 내야 되는데 7억 이상 내야 되는 거죠. 10억이 남았다고 가정할 때 비율적으로 거의 안 팔죠. 예전에 한번 팔았다가 몸져 놓으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런 다주택자 양도세 요게 이슈가 된 게 2019년도예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도 초에. 그래서 저는 그때를 비교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중 4월 말 요 사이에 앞에 초자를 단 금매가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 봐야 됩니다. 계속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또 무조건 대기하는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기준을 잡으면 돼요. 기준. 그 단지를 집중적으로 관심 단지를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겠다, 이런 그 딱 포커스를 잡고 관심을 갖는 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5월 이후에는 이제 그런 기회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일단은 일반적인 대응이, 다주택자의 대응이 5월 9일 이후, 5월 10일부터는 뭐예요? 나는 보유세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일단은 뭐 파는 거는 지나간 거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안 나오면 1주택자 매물이 나와야 되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굳이 따지면. 아니면 이제 신규 물량이 공급되든가 이래야 되는데 1주택자가 여기서 갈아타기 쉽지 않죠. 예, 1주택자 갈아타기 쉽지 않아요. 왜? 딴 데 가면 대출 642를 받아야 되니까 못 갈아타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매물이 다주택자 매물 줄고 1주택자 매물은 거의 뭐 없고 이렇게 되니까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뭐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양도세 중과가 없어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에 그 속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약간 이제 궤를 달리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이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오히려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우려죠, 우려.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집을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듭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 올해에도 매력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지금 시장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주택자에 대한 우대는 제가 앞서 언급도 했습니다만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주택자는 어디까지나 물론 투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집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이제 뭐 만약에 20억에 사는 30억이 됐다. 10억 올랐다.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만 오른 게 아니고요. 옆에 거 다 같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걸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팔고 다른 데 가서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예.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어요. 양도세를 내면. 자, 1주택자를 보유냐 거주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4%씩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거주에 대해서 비거주를 가지고 공제를 안 해주게 되면 적게 해주게 되면 이미 나눠놨습니다. 4%. 이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긴 했어요. 최근에. 이게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자꾸 부과할수록 1주택자에 갈아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30억에 팔았는데 거기서 세금을 뭐 3억을 내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27억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내가 살려고 그러면 같은 집을 산다 해도 30억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나는 3억이라는 자금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예요. 방법은 있죠. 평형을 줄인다든가 지역을 중급지 하급지로 갈아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유사한 지역에서의 갈아타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자기는 차익이 남았다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이런 한 채에 대한 것보다는 다주택자가 여기서 집을 팔아서 집값이 올라가서 남았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1주택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1주택자에 대한 것은 자기는 실수요자다.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전세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국면인데요. 향후 전세 시장 전망과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전세 시장은 안타깝겠지만 전국적으로 우상향입니다. 전국적으로 우상향.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제는 공급 부족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방도. 물론 이제 특정 시도를 빼고요. 예를 들면 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올해는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특정 몇몇 곳을 빼고는 지방도 공급 부족이고 수도권은 뭐 당연히 공급 부족은 뭐 심각한 수준이고요. 올해 뭐 역대 거의 뭐 최악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전세 시장은 어떤 수급이냐면 신규 수요가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자,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안주해요. 안주하는 수요에 전세에는 결혼을 하든 가구가 분화하든 신규 수요가 계속 진입되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가구가 분화하자마자 집을 살 수도 있죠. 돈 있으면. 안 사고 전세 월세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신규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기존에 전세 안주하니까 기존의 전세 매물도 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 수급 불균형 문제가 계속 더 부각될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매매 가격을 살짝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다고 뭐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뭐 강력하게 받칠 때는 매매가 확연히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매 가격에 그런 밀어 올림 현상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올라서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선 자 빌라와 다세대는 같은 말이고요. 빌라는 건축 용어가 정확한 건축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 다세대 연립을 가지고 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축 용어는 이제 다세대나 연립이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다세대 연립은 어차피 여기에 거주해야 되는 저소득층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특화된 설계가 여기에 다세대에 도입됐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하고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는 그래도 하나의 징검다리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렇게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아파트와의 격차를 따라갈 수 없는 초격차 수준까지 가는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세권 위주로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다든가, 지금은 재개발 구역이 아닌데 역세권 활성화나 역세권 시프트 같은 개발의 여지가 있다든가 하는 예상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개발에 따른 그런 투자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세권 활성화 위주로.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1인 가구의 주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피스텔도 이제는 새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발코니 부분이 확장이 가능해졌어요. 발코니.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고 확장. 물론 이제 아파트처럼 전면 확장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만큼 여유 공간, 서비스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도 이제는 건축적으로 전용 부분이 넓어졌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설계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는 그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도심 역세권에서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용으로 쓰일 경우 일정 부분 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전향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 2인 가구가 여기 거주해야 되는데 이런 1, 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안타깝게도 계속 떨어져요. 96, 97에서 자꾸 떨어져 가지고 24년 말 기준으로 93.9에 불과해요. 자, 94%입니다. 94%.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4%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가구 수반의 주택 수잖아요. 가구 수분의 주택 수잖아요. 이게 94밖에 안 되는 거. 집이 원래 없는 거예요. 가구 대비 주택 수가.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가는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피스텔이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상 한 3-4% 정도를 여기서 커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준주택이 뭐가 있어요? 준주택의 대표적인 그런 뭐 서민층 거주하는 다중주거시설, 그냥 간단하게 고시원이죠. 고시원. 이런 곳들 때문에 간신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택 보급률을 105%에서 110% 정도까지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철거 대상 이런 뭐 이주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가 이런 거 이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유 있게 이게 주택 수급이 이루어지려면 주택 보급률을 105에서 110%까지 늘려야 돼요. 서울은 지금 그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85제곱미터에서 전용 60제곱미터로 낮춰라. 그렇게 되면 같은 연면적을 가지고 30% 정도 공급하는, 자 85제곱미터 3개 지을 동안 60제곱미터는 이제 4개를 지을 수 있잖아요. 같은 면적을 가지고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평형으로 얘기할게요. 34평이 선호도가 제일 높긴 합니다만 25평의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가구원 수가 2.1명으로 줄어 있어요. 자, 2명 사는데 굳이 34평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자,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또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장을 전제로 이제는 아파트 디자인이 평면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2개냐, 화장실 2개, 방 3개 나온다는 거죠. 25평이 실제 확장을 하게 되면 거의 29평, 30평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좁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34평을 사고 싶지만 금액이 크죠. 예. 그렇지만 이제 25평짜리는 살 수 있겠다. 조금 대출받고 이러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구매력 이런 것들 고려하게 되면 과감하게 이제는 우리의 주력 평형을 25평 위주로 대폭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이 도시의 가용 토지는 제한이 돼 있고, 그럼 평형을 세분화해서 중소형을 강화하게 되면 충분히 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급을 늘려서 전체적인 그런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우리는 정책 방향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중에서 2026년에 주목해보면 좋을 지역 세 군데만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어디가 좋을까는 당연히 한강벨트죠. 뭐 한강벨트.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건 너무 뻔하고 뭐 식상하지 않습니까? 예, 강남 3구 얘기하는 건 뭐 당연히 뻔한 얘기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북쪽에 있는 거 용산을 찍어야 됩니다. 용산. 용산을 왜 찍어야 되는가 하면 용산은 지금 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5, 6년, 7, 8년 후에는 천지개벽형 변화를 갖게 되잖아요. 자, 용산 공원을 주변으로 자, 한남뉴타운, 그다음에 뭐 동부이천동의 재건축, 그다음에 용산역 주변에 뭐 이 전면 1구역부터 해서 삼각지 쭉 해서 후암동까지, 그다음에 서울역에서부터 서계, 청파, 원효로까지. 자, 이 공원 주변으로 해서 4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새 아파트로 쫙 바뀌는 데가 용산입니다. 천지개벽형 변화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운데 공원을 누리는 이 가치까지 고려하게 되면 한강과 더불어서 이 지역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건너편에 있는 반포가 결코 부럽지 않을 그런 가치를 가져갈 거로 예상이 든다. 용산. 두 번째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에서부터 지하철역에서부터 350m 이내인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개발 사업장입니다. 역에서부터 350m 이내에서 이런 소규모 개발을 하는 이런 지역들, 그냥 대략 용적률 500%로 개발이 되면서 세대수 대략 500세대 전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또 사업 속도도 빨라요. 서울시의 그 운영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압축돼서 빨라. 그래서 재개발이 15년 걸릴 거 이거는 절반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서울 어느 지역이 됐던 이런 역세권 사업에 대한 그런 지역들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두 번 끝났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에서는 제가 늘상 일기 신도시에서 꼽는 곳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데는 분당, 평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여태까지 엄청난 서름을 당하면서 살았냐? 일산이죠, 일산. 일산. 자, 일산은 그냥 꼽으면 식상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꼽으면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따질 거 아니에요. GTX가 일산을 살려준다는 거죠. 접근성의 개선. 그래서 이제는 일산의 GTX가 올해 26년 중순, 자 7, 8월 여름 정도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파주 운정에서 일산 킨텍스, 대곡역에서 이제 물론 이제 고향 창릉 아직 신도시 없으니까 안 쓰겠지만 자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에는 28년도에 서지만 수소까지 연결됩니다. 올해 여름에 28년도에 삼성역 하차가 가능합니다. 28년도에 삼성역 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정거장당 4분씩 고려하게 되면 일산 대곡역에서 한 정거장씩 가져가면 자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4정거장입니다. 대략 뭐 4분이라고 치면 15분 만에 삼성역에 짠 대곡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이 이제 드디어 미래가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일산에서 대곡역에서 환승을 하고 킨텍스에서 탈 수도 있는데 킨텍스는 가기가 조금 주변 아파트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3호선을 따라서 오는 거와 경의중간선 따라서 대곡역에서 환승하는 이런 개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로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마두역이나 이런 두 정거장 정도 마두 백마역 이런 백마 5단지 예를 들면 바로 역 앞에 있는 이런 지역들 마두역 일대의 이 호수공원 라인 이런 데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예. 6억 내외입니다. 6억 내외. 전용 8km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시간 반 걸리던 것을 이제는 1시간을 앞에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이런 혼돈의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내 집 마련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대상이 뭐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집을 안 사고 싶은 분들 있으십니다. 평생 동안 내가 집을 안 갖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집을 90%의 분들은 사야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구매력, 자기 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단지 이런 목표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면 내가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대비와 그걸 목표를 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게 그걸 달성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돈 모아서 사면 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목표를 저기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면 훨씬 더 달성하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문제는 반드시 이거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젊은층 내 집 마련에서 제가 계속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런 청년층 생애 최초 이들에게까지 대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져 있다는 게 제일 자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을 산다는데 이걸 내가 규제를 받아서 한도가 줄여야 되는 대상이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오히려 금리도 우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어차피 뭐 대출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대출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집을 사고 상환계획 짜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게 되면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네, 박합수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정책과 전체적인 흐름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럼 교수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우선 뭐 제 이 어려운 시국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래 공급 확대론자입니다. 공급을 최대한 늘리면 가격은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 있다는 주의자여서 이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데 3기 신도시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5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방송을 정부가 뭐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설사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빨리 수정해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우리 청년층, 젊은층에게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